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긴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다.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고. 먼저 베풀라고. 좋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누군가 다가올 때 경계하는 것을 예의 없는 일로 여겼고, 의심하는 것을 마음이 좁은 일로 치부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직장 동료도 있었고, 동네 이웃도 있었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금방 소문이 났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은퇴하고, 자식들은 멀리 나가 살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진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줄 주변 사람도 없고, 시간도 넉넉하니 천천히 관계를 쌓아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돈을 빌려준 뒤고, 보증을 선 뒤고, 집 열쇠를 맡긴 뒤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라고. 첫인상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이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그 뒤에 숨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 뒤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고, 피곤함 때문이기도 하고, 더 이상 사람을 깊이 파악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고, 말을 잘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자주 연락하면 진심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약용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일수록 이 세 가지를 더 잘한다. 친절하고, 말을 잘하고, 자주 연락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스럽다. 너무 빨리 다가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는지 살핀다. 하지만 사기꾼은 다르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가 무너질 때까지 밀어붙인다. 이것이 노년기의 사기가 더 무서운 이유다.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평생 쌓아온 관계에 대한 신뢰가 한 사람 때문에 산산이 부서진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둘 다 고통스러운 선택이다. 하지만 정약용이 남긴 통찰은 우리에게 세 번째 길을 보여준다. 의심하지 말되 관찰하라는 것이다. 마음을 닫지 말되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한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 말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다. 배신감이다. 돈을 잃은 것보다, 시간을 허비한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 자체가 더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자책이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진호가 있었을 텐데 왜 못 봤을까?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때 왜 듣지 않았을까? 이 자책은 때로 평생 가기도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이것이 사기의 진짜 무서운 점이다. 물질적 손해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문장을 남겼다. 사람이 사람에게 속는 것은 상대가 거짓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가혹하게 느껴진다. 마치 속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뜻이었다. 우리가 왜 속는지 이유를 알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는 듣고 싶은 말들이 생긴다. 아직 젊어 보이세요. 경험이 많으셔서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린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 사기꾼은 이것을 정확히 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먼저 보여준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에게 배우려는 사람,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한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관찰이 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고. 예를 들어, 당신에게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극진히 대하지만 부탁이 없을 때는 연락이 뜸해진다.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관심을 보이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슬그머니 거리를 둔다. 이런 패턴은 한두 번 봐서는 알기 어렵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우리는 그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신뢰를 쌓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관계가 깊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이다. 일관되게 당신을 대했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꿨는가. 이 차이를 알아채는 것이 사기꾼을 구별하는 첫 번째 열쇠다. 첫 번째 징후는 이렇게 시작된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빨리 다가온다.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고 당신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당신도 마음을 연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느새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모른다. 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당신의 경제 상황, 가족 관계, 건강 문제, 심지어 당신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관찰할 때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묻는지를 봐야 한다고.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캐낸다. 그 차이는 미묘하다. 둘 다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둘 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심인 사람은 당신의 감정에 반응하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상황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요즘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라고 말했을 때 진심인 사람은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당신의 감정을 읽는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없으시겠네요 라고 당신의 상황을 확인한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까? 나이가 들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반가워진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자기 일로 정신이 없고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그 빈자리에 누군가 다가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는다. 묻고 싶지도 않다.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약용의 통찰은 여기서 우리를 멈추게 한다. 관계에는 속도가 있다고.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관계는 위험하다고. 진짜 관계는 천천히 쌓인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신뢰를 쌓는데 과정이 필요하고, 마음을 여는데 망설임이 있다. 하지만 거짓 관계는 빠르다. 상대는 당신의 경계가 무너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 깊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두른다. 그 서두름이 첫 번째 징후다. 두 번째 징후는 더 교묘하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작은 부탁을 자주 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잠깐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이다. 거절하기도 미안할 만큼 간단한 부탁들이다. 그래서 당신은 흔쾌히 도와준다. 도와주고 나면 기분도 좋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작은 부탁들이 반복되고 어느새 부탁의 크기가 조금씩 커진다. 잠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당신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 순간 당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번 도와줬는데 이번만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게다가 상대는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은 정말 저한테 은인이에요. 선생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제 거절할 수 없겠구나.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사람의 진심은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요구하는 방식에 있다고.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부탁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여러 번 망설이고 미안해하고 거절당할까봐 조심스러워한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나면 갚으려고 애쓴다. 돈으로 갚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려 한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부탁을 마치 당신의 특권처럼 포장한다. 선생님만 믿어요. 선생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말 속에는 교묘한 심리가 숨어 있다.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절하면 그 특별함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갚지 않는다.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또 다른 부탁을 준비한다. 당신이 한 번 들어줬으니 두 번째도 들어줄 거라고 계산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 진짜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룬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당신이 항상 도와주고 상대는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이용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준다. 돌려받지 못해도,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해도 그냥 준다. 그러다 어느 순간 텅 빈 자신을 발견한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바닥났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더 요구한다. 그때서야 깨닫는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원으로 봤구나. 두 번째 징후는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다. 부탁의 빈도와 크기, 그리고 그 부탁을 할 때 상대가 보이는 태도.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다. 세 번째 징후는 가장 알아채기 어렵다. 그 사람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리려 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 친구분, 선생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요. 아드님이 요즘 바쁜가 봐요. 연락이 뜸하시죠? 그분은 선생님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마치 당신을 위해 해주는 충고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 튼다. 정말 저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오랜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간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그 사람이 더 깊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이것이 악의가 있는 행동인지 알아채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당신 곁에 있어주기 때문이다. 자식이 바쁠 때 대신 병원에 같이 가주고, 친구들이 연락 없을 때 먼저 전화해주고, 외로울 때 찾아와 준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한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그러지. 정작 필요할 때는 없는데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어지고 만나자는 약속도 귀찮아지고 점점 그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이다. 당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야 당신을 온전히 자기 영향력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런 뜻을 남겼다.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계를 넓혀주지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고립시킨다고.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누군가 이상한 점을 알아채고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판단할 기준이 없다. 오직 그 사람이 해주는 말만 듣게 되고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기꾼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당신의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슬쩍 흘리고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는지 강조하고 당신이 외롭다는 감정을 계속 환기시킨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교를 만들어낸다. 저 사람들은 없는데 이 사람은 있다는 비교. 그 비교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뒤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아졌는가? 아니면 나빠졌는가?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당신이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들고,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나게 도와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해준다. 하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세계를 좁힌다. 오직 자기만 남을 때까지. 세 번째 징후는 이렇게 조용히 다가온다. 당신이 외로워질수록 그 사람은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사라질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갇혀 있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징후는 가장 결정적이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방식이 교묘하다. 큰 약속은 지킨다. 당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 함께 어디 가기로 한 약속,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지킨다. 오히려 당신보다 더 열심히 나온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은 약속들은 다르다. 다음 주에 갚을게요 라고 했던 돈,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했던 일, 꼭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던 말. 이런 것들은 흐지부지 된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깜빡했다고 사과하고, 다음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패턴이 보인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보이는 것에는 신경 쓰지만 당신에게 해야 할 것에는 무책임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의 본성은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난다고. 누구나 중요한 일 앞에서는 긴장하고 잘 보이려 애쓰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서는 방심한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약속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약속만 지키고 작은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약속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당신과의 만남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당신의 신뢰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왜 이것을 쉽게 넘어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두 번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여기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따지지 않는다. 게다가 상대는 늘 미안하다고 말한다. 진심으로 미안해 보이고 다음에는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당신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 화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넘어간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약속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의 통찰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라고. 약속은 관계의 기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가 되고 그 신뢰 위에서 관계가 자란다. 하지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당신이 기억하든 말든, 당신이 상처받든 말든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일 뿐이다. 네 번째 징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사과를 듣지 말고 반복을 보라고. 그 사람이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는지 세어보라고. 그 횟수가 당신에게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줄 것이다. 이 네 가지 징후를 각각 따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빨리 친해지려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사교적이고 마음을 쉽게 여는 성격일 수 있다. 부탁을 자주 한다고 해서 다 사기꾼은 아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도 때로는 그냥 질투나 독점욕일 수 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정말 깜빡했거나 여유가 없어서일 수 있다. 하나하나는 변명이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간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조금 서툰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조합을 봐야 한다고. 한 가지 징후만 나타날 때는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다. 그리고 그 패턴은 그 사람의 의도를 말해준다. 빨리 친해지면서 동시에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 당신을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조합이 나타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다.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러는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당신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게 되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닌데, 가끔은 정말 좋을 때도 있는데,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다. 사기꾼은 항상 나쁘지 않다. 만약 항상 나쁘다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고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섞는다. 당신에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무시하고 다시 잘해주다가 또 실망시킨다. 이 패턴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뭘까? 좋을 때가 진짜일까? 나쁠 때가 진짜일까?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은 좋을 때를 기다리게 된다. 다시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좋을 때는 점점 짧아지고 나쁠 때는 점점 길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좋을 때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미끼였고 나쁠 때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오래 관찰하면 반드시 본성이 드러난다고. 한 달이 아니라 석 달, 석 달이 아니라 1년. 시간이 지나면 가면은 벗겨진다. 연기는 지속될 수 없다. 진심은 일관되지만 거짓은 흔들린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이는 모습이 일관된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지,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같은지, 다른지, 당신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 이 모든 것을 관찰하라고. 그리고 네 가지 징후가 모두 보인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다.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할 때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네 가지 징후를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경계부터 해야 하는 걸까? 부탁을 받으면 거절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긴다. 그리고 이 질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냥 사람을 믿고 살자. 한두 번 속는 게 뭐 대수냐.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정약용이 우리에게 말하려 했던 것은 의심하며 살라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하며 살라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의심은 상대를 나쁘게 본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 말은 거짓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는 시작부터 무너진다. 당신도 괴롭고 상대도 불편하다. 하지만 관찰은 다르다. 관찰은 중립적이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켜본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을 보류한 채 조용히 지켜본다. 그러면 시간이 답을 준다.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 보이고
나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징후를 드러낸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정약용은 이런 뜻을 남겼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관계에는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 곡식이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듯 신뢰가 쌓이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을 건너뛰려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빨리 친해지자고 하는 사람,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빨리 당신을 독차지하려는 사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서두른다. 하지만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다. 천천히 그 사람을 알아가면 된다. 천천히 관계를 쌓으면 된다. 그러다가 4가지 징후 중 하나라도 보이면 거기서 멈추면 된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으면 된다. 멀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당신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외로움이, 피로가, 건강 문제가 우리의 시야를 좁힌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자식이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 왜 그런지 물어보라. 친구가 이상하다고 하거든 무엇이 이상한지 들어보라. 그들은 당신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다. 그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관찰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약용의 마지막 통찰은 이것이다. 완벽하게 사람을 보는 방법은 없다고.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관찰해도 때로는 속을 수 있다. 사람은 복잡하고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징후를 마음에 새겨두고 천천히 관찰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부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속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순진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못 봐서도 아니다. 단지 상대가 더 교묘했을 뿐이다. 그때는 자책하지 말고 배우면 된다. 이번에 놓친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더 봐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지혜로워진다.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믿었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속아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다.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 번의 실수가 몇 년치 생활비가 되고 한 사람의 배신이 평생 쌓아온 관계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든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또 마음이 열린다. 외로움은 판단보다 빠르고 그리움은 경계보다 강하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너진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보다 더 따뜻하고 당신보다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당신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해준다. 정약용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사람의 거짓은 말에 있지 않고 말과 행동 사이에 미세한 어긋남에 있다고. 그 어긋남은 너무 작아서 한두 번은 그냥 지나친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
그때는 빠져나가기가 너무 늦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데 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했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한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기꾼을 알아채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다만 그 방법은 우리가 평생 배워온 좋은 사람의 기준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정약용이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찾아낸 4가지 징후는 놀랍게도 우리가 친절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속에 숨어 있었다. 이 4가지를 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